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정박한 낚싯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보름 만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불에 탄 낚시어선 선장과 경쟁 관계인 다른 선장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배우 류준열이 서울 강남구에 꼬마 빌딩을 지은 후 되팔아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류준열은 법인을 만든 뒤 토지 매매가의 90%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수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4년 넘는 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그래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천만다행입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도 20분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 저녁 8시에 열리는 정치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 때문인데요. 끝나기도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외신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미국 대형마트의 이 쥐들이 드글드글한 영상을 외부로 알렸다가 해고된 남성의 사례를 전하면서 잘됐다 뭐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막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가 엉뚱한 원고를 보고 엉뚱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 절대 안 될 일이죠. 가족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몸이 아파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데 이 방송 보면서 힐링합니다 하신 이혜경님, 아이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기 왜 이렇게 늦게 올려 하신 차정섭님, 아우 죄송합니다. 자, 정치 뉴스, 전쟁 뉴스에 지치신 분들, 또 6시 내 고향에 진짜 내 고향 나오는 줄 알고 끝까지 보셨다가 실망하신 분들 모두 여기로 오십시오. 정치 뉴스 1도 없는 유일무이 시사 버라이어티.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우크라 침공, 유튜버의 불똥입니다. 자, 백 기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지구적 공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러시아 출신 유튜버에게 괜한 또 불똥이 튀고 있어요. 네, 지금 불똥이 좀 튀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저도 봅니다. 외국인인데 저보다 한국말을 좀 잘하거든요. 이 소련 여자란 유튜브 운영자의 본명은 크리스티나 안드레예브나 옵치니코바로 러시아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정치 체제를 옹호하기보다는 풍자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팬이기도 하고 우리 문화를 참 좋아하는 유튜버인데요. 구독자 수만 114만 명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피겨 선수 도핑 파문이 일자 러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또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승인 소식에 악성 댓글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로 러시아로 돌아가라, 왜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냐 이런 건데 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영상에서 이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러시아 욕하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고등학교는 보느라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냐 이 정신나가 이거 편집해. 너빈 말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알았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았을 텐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입장 빼면 No war.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푸틴 좀 막아주세요. 푸틴 관리 안 하냐? 푸틴은 어떻게 관리해요? 자, 그 소장님 뭐가 됐든 왜 저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요? 나 진짜 그런 사람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봤어요. 가서 봤는데 이분이 원래 좀 코믹한 내용의 유튜브를 많이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좀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과하고 나는 전쟁 싫어한다. 러시아 옹호하지 않는다. 푸틴 반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뉘앙스로 얘기는 하는데 본인도 좀 억울하고 화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아까 보면 왜 내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 여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요. 악성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무단횡단 경적 울렸더니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차 한 대가 달리는데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자, 순간 자전거 아이고 넘어지십니다. 경적 빵빵 울렸는데 그대로 옆으로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아유, 참. 박 변호사님. 네. 무단횡단 하신 거예요, 어르신이. 그렇죠. 일단은 이른바 비접촉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해서 사고도 뭐 교통사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경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놀라서 넘어진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좀 따져보면 글쎄요. 한 6대4, 7대3 정도 되지 않을까. 누가 치래요? 그래도 경적 같은 것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하게 되면 자동차한테 과실을 많이 묻습니다. 아니, 저기 무단횡단을 하시려고. 무단횡단이 됐다 그러면 저기 이제 보행자한테 또 보행자는 사실은 저런 횡단보도에는 그걸 끌고 가야 되거든 자전거를.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과실을 측정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은 과실이 좀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전거 관련된 영상 하나 더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죠. 자, 이곳 잠실대교입니다. 자, 그런데 차가 막 다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무렵 저기서 잘 보시면 뭐가 보이는데요. 자, 빨간 원. 자, 자전거를 타고 아이고 세상에. 차 운전자가 할아버지 이리로 가지 마요 하는 듯 빵빵하고 차로 저 차선을 막았답니다. 자, 그럼 뭐 합니까? 옆에 또 다른 길로 쏙 빠져나갔다는 후문입니다. 예? 아니 1980년대 서울 뭐 풍경 뭐 이런 영상 보면 말이죠. 올림픽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저런 분 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사실 자전거가 지금 도로에서 저렇게 오면 반대편 차량의 입장에서는 역주행하고 똑같은 역주행이죠. 입장이라서 굉장히 좀 놀랄 수도 있고 사고가 난다면 사실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이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자전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 도로를 또 만들다 보니까 자전차가 많지 않아서 또 그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 자동차, 자전차 모두 다가 서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조금 더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또 이어가죠. 무개념 주차가 3대나입니다. 자, 사진 함께 보시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빌라에 대단한 미친 X들 주차 석대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들인데 자, 차종이 각각 다른 아이고 이거 세상에 이면에 그냥 그 사이에 걸쳐가지고 있어요. 2칸씩. 게다가 이 차들 다들 보시다시피 약속이라도 한 듯이 흰색 실선을 막 넘겨가지고 아이고 참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이거 보세요. 실선을 넘겨가지고 막 걸쳐 있어요 지금.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 베스트 댓글을 봤더니 그냥 앞에 그냥 이중 주차 그냥 기업 파킹으로 해놓고 못 가게. 출근하시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지요. 일단은 저렇게 이제 막 무개념으로 두 대가 더 자리에 한 대가 좀 들어가 있는 거. 뭐 아파트 정관이나 뭐 이런 걸로는 가능한데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곳이 빌라랍니다. 빌라라면 더더욱이나 뭐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지금 법안이 좀 올라와 있던 게 뭐냐면 공동주택으로 고의로 운전을 해가지고 출입을 방해했을 때 이럴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요 규정을 적용한다면 가능하고요.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무법 주차했다 해가지고 앞에 만약에 막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막은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열받아도 그냥 혼자 욕하고 그냥 참아야 되는 건가요? 욕하면 됩니다. 욕은 없는 데서 해야 되겠죠. 혼잣말로. 예. 그 당사자 앞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모욕죄나 협박죄 아이고, 성립할 수가 참,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새벽 자유로에서 무슨 일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깜깜한 새벽 일산에서 문산 방향으로 자유로울 차 한 대가 달리는데 뭐야? 와 보셨나요? 저는 이거 약간 무슨 진짜 딱 다리가 보이니까 그냥 핸들을 확 틀었습니다. 왼쪽으로. 승현님, 저 예. 처음에 이거 보고 심령 사진인 줄 알았어요. 뭐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겁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정말 핸들대를 잡은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인데 저런 경우 진짜 위험하고 저 중간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저걸 어떤 형식으로 건너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112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한 30분 일 마치고 돌아가는데 또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니까요. 저 지역이 어딘지를 분명히 안다면 돌아가시다가 저 사람을 또 봤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연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라면 분명히 경찰 쪽에서는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경찰은 최선을 다했는 것 같아요. 중간 이제 건너가는 걸 못 건너가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극적인 어떤 보행자 안전 혹은 운전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자유로는 자동차 전용 안 되죠. 도로잖아요. 사람 절대로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좀 왜 저러고 살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정박한 낚싯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보름 만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불에 탄 낚시어선 선장과 경쟁 관계인 다른 선장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항구에 묶여있던 낚싯배들이 연이어 불이 났다. 무슨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온 연환계 마냥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이달 초 새벽에 울산의 남구에 있는 한 항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누군가 낚싯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5.17톤이니까 꽤 규모도 크고 신형의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네요. 문제는 지금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옆에 있는 어선까지 불이 옮겨 붙었고 총 6대를 태웠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총 8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연 발화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방화로 확인이 됐는데 CCTV 800대를 다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일당 4명을 지금 잡았습니다. 일단 4명을 잡았는데 그냥 일당 4명이 그냥 낚싯배를 불질른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다른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을 질렀고 그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450만 원을 이 불지른 대가로 지급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불은 영업 경쟁입니다. 네, 자, 결국 낚싯배 영업 경쟁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CCTV를 통해서 지난 18일 날 이 방화범을 이제 찾아냈고요. 이 범행을 지금 시인을 받았는데 자백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범행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년간 낚싯배를 운영했는데 최근에 신형배들이 오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신형 어선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준비를 한 다음에 곳곳에 휘발유나 망치 같은 걸 숨겨두고 결국은 이렇게 불을 지르면서 신형 어선을 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치밀한 범죄였다고 하던데요. 관련해서 울산해양경찰서 정현석 팀장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경로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주 경로와 진입 경로를 모두 CCTV를 확인했는데 범행 발생하기 3시간 반 전에 이곳에 도착하는 차량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공단에 교대 시간 정도의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지 다른 차량과 섞일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미리 이동을 했고요. 그 차량에서 약 3시간가량 머물다가 걸어서 불을 지르러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방화를 사주한 사람이 이런 경로를 다 설정을 했고요. 자, 뭐 CCTV 확인도 하고 뭐 다 사전에 뭔가 준비는 했던 것 같은데 보셨다시피 CCTV에 다 잡혔어요. 예. 자, 그런데 승 의원님, 이 범인들의 관계가 또 뭐 좀 있죠? 뭐 사실 이제 낚싯배를 운영했던 사람과 그 방화했는 사주했는 사람은 좀 아는 지인 사이가 되는데 아까 들어가는 입장과 나오는 입장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도주로를 확보하는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이 450만 원을 돈을 전달했다는데 돈을 전달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결국은 점조직화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잡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 분담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알고 봤더니 저 항에서, 울산의 저 항에서 예전에도 어선에 불이 났었다. 비슷한 방화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미수에 그친 건들도 좀 있었는데요. 한 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3번이나 방화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또 수상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배, 신형 배에만 좀 불이 났었다고 하니까 이 선주는 그런 걸 봤을 때는 혼자 독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사건 반장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지난 1월에 미수에 그쳤던 방화가 한 건이 있었는데 그 건도 이들이 저지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예행 연습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행 연습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제대로 뭐 한번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했으면 계속 반복해서 태웠던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방화 범죄가 약간 충동적으로 범한 거 있기 때문에 수사의 혼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불이 나면 영업을 한동안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영업을 못하면 예전의 어선들한테 더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진짜 이 낚싯배라는 게 말이죠. 아, 물론 신형 낚싯배에 뭐 손님들이 더 몰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망망대해에 낚싯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장하고의 네. 그 인간적인 이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정말 불친절하거나 네. 딱 봐서 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인다. 네. 그럼 아무리 신형 배라도 안 타요. 그러니까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 배 타고 싶다. 근데 이분 지금 하나 보면 열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했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본인이 자리를 잡는 건데 경쟁이 될 만한 배가 왔다고 해서 그 배를 불질러 버리자. 라는 생각을 상식선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인지장애가 있는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인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알아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만약에 저 사람 배에 타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왜 이렇게 여기 잘 안 잡혀요? 그러면 진짜 불질러요? 예. 야, 뭐 일단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상당히 치밀한 범행이고요. 아마 CCTV 동선까지 다 확인하고 짜고서 했던 범죄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 CCTV 800개를 해경이 분석을 다 했습니다. 탐문 수사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해경이 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한데 육지 경찰보다 그 수사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주도하는 게 바다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검거를 했고요. 이 검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의 범죄들을 막을 수 있고 해경 좀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그 도킴님이 그런 말씀 하시네요. 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진짜 선장 잘못 만나면 킹 받는다고. 열받죠. 저도 낚시를 좋아하진 않지만 예. 몇 번 자주 갑니다. 저희 예. 뭐 장인어른이나 뭐 우리 가족들하고 가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기가 잘 잡힐 때 기분이 좋고요. 안 잡히면 선장님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 좋은 지점에 가는 그 배가 좋은 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우 류준열이 서울 강남구에 꼬마 빌딩을 지은 후 되팔아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류준열은 법인을 만든 뒤 토지 매매가의 90%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들의 빌딩 재테크를 알아봅니다. 자, 배우 류준열 씨. 아, 오늘 이게 연예 뉴스 중에서는 제일 화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빌딩 테크로 최소 4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지와 단층 건물을 58억 원에 사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명의는 법인 딥브리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공연 기획을 하는 곳으로 류준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자, 건물을 매입한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논란이 될 일인가? 또 돈 벌어서 건물을 또 매입하고 차익을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90% 대출, 나도 받았으면. 그러니까 저도 딱 이 부분이 눈이 진짜 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진짜. 대출이 90%. 일단 90%를 대출 받는다는 건 저 같은 이렇게 새가슴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거 못 갚으면 어떡해요? 해준다고 해도. 네, 90%인데 내가 돈이 뭐 적어도 내가 90% 있고 10% 대출 받으면 저 같은 새가슴은 10% 갚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누구도 그냥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인데 90%는 대출 받았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집을 하나 딱 사는데 땅을 사는 데 있어서 62억을 대출 딱 받습니다. 그게 이제 건저당을 설정할 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120% 정도의 어떤 건저당을 설정한다면 한 52억 정도를 대출받았다면 한 90% 이상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17억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출 금액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금액의 대출 금액을 받게 되고 이게 2020년에 건물 사서 올렸는데 2022년에 150억에 매각하게 되죠. 그러면 뭐 이제 양도소득세 기타 여러 가지들 생각하면 세후라도 약 40억 원 정도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연예인 DC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이렇게 뭐 대출도 연예인 뭐 특판 대출 아니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 법적으로 사람은 자연인하고 법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연인은 우리 일반 자연에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고 법인은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데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법인. 예. 일반적으로 연예인 이름이 간다 하더라도 대출 제한이 지금 많습니다. 대출도 잘 안 해줄 뿐더러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2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세가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건 불법이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든 다음에 법인을 통해서 한다면 대출 조건도 완화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 세금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것처럼 뭐 건상우 씨라든지 공효진 씨, 하정우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법인을 이용해서 대출을 좀 했고요. 대출을 통해서 이게 이익을 일반적인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승재현 의원님 같은 분이나 저 같은 분은 예. 사람은 용기가 없지요. 새가슴. 저도 뭐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네. 하려면 뭐 마음 먹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법무법인으로 땡기시면 되잖아요. 뭐 또 필요하다면 법인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 문제는 없는데 페이퍼 그렇게 컴퍼니. 하기엔 페이퍼는 아니죠. 실제로 하는 척하면서 하는 그렇게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죠. 또 자금도 많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소장님,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또 더 가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준열 씨가 예전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 유준열 씨가 사실 뭐 조각 같은 미남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그래요. 소신 발언이십니까? 네, 소신 발언. 그렇게 조각 같은 미남은 방심이 아닌데.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 너무 정색을 하지 마. 이렇게 방심에 가야 되나요? 일단 그러면 소장님 기호는 그거는 조금 다른 걸로. 아니요. 저 조각 같은 미남을 저도 안 좋아해요. 근데 이분도 조각 같은 미남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어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좋게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선호하시는 여성들이 또 있는 거죠. 뭔가 패셔너블하고 약간 개념 배우 같고 소신 발언도 가끔 있고 뭔가 지금 백하님이 실물로 보면 되게 잘생겼다고. 그래요? 실물로 못 봐서. 그러니까 뭔가 멋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제 그런 조각상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간 멋있었던 느낌은 약간 개념 배우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좀 쿨한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말도 사실은 멋있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글로리 데이라는 영화 개봉 당시에는 나는 요즘 초등학생 꿈 1위가 건물주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 어렸을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사가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돈 잘 벌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상처 같다. 이런 개념 발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 돈 개봉 당시에도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나는 돈을 위해서 연기하지는 않는다. 난 정말 관객들과 만나면서 연기하는 거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건물주가 되는 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별로 시간이 많이 안 지났잖아요. 2,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건물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 이제 뭔가 질타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좀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유준열 씨 소속사에서 나온 뭐 입장이나 이런 거 없어요? 자, 소속사 얘기에 따르면요. 원래 이제 법인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준열 씨가 아마 의류 사업 같은 걸 하려고 법인을 설립했고,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됐고요. 그래서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딱 봐야 될 부분 이 부분 같아요. 결국은 법인 거예요, 이게. 법인 이익을 얻었는데 개인이 가져오려면 또 세금을 물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확인이 될 거예요. 이게 법인 거하고 개인 거 다른 거거든요. 예. 지금 단계에서 뭐 이익을 보기도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또 이게 유준열 씨가 이거를 또 바로 받아가는지, 예. 받아갈 때 또 세금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갖고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수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4년 넘는 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성에 대한 재판을 짚어봅니다. 자, 4명의 단란했던 가족이 4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넘게 두 아들과 아내를 때린 50대 남성 얘긴데요. 대단한 이유도 아닌데 상습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하고 나서도 지리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것만도 2008년 6살에 불과했던 첫 아들을 8년이 넘게 때렸고요. 아이고. 또 2016년 5살이었던 둘째 아들도 수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아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11차례에 걸쳐서 때렸습니다. 왜 저렇게 때려요? 뭐 사실 뭐 첫째 사람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지금 결혼한 부인의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였습니다. 뭐 저는 이게 친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과 동등하게 키우려고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그렇게 폭행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는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서, 목소리가 작아서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표정 어두웠고 목소리 작았거든요. 그건 크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걸로 때렸다고 하고, 그 외에 둘째도 5번, 그리고 아내도 11번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저희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신뢰성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4년이 넘는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조금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네, 자 1심에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라든지 폭행 이런 게 성립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 폭행을 했었고, 또 폭행 학대가 부부싸움 중에 일어난 흔한 일이 아니다. 또 훈육의 일환으로 자기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매우 나쁘다 해서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항소를 했을 때는 집행유예로 좀 감형이 됩니다. 아, 감형이요? 뭐 그 중에 좀 문제되는 게 폭행 일시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 아동의 구체적 진술이 없는 부분 또 있고요. 또 범행 중에 2008년부터 2009년 1월까지 6건이 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이후에 됐기 때문에 이건 빼고 보니까 일부만 남아서 집행유예만 선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소시효 살아있다. 아니, 방금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항소심에서 조금 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사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규정이 만들어졌는 게 2014년 9월입니다. 근데 2014년 9월에 딱 보니까 아직도 이 큰아들이 미성년자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되었는데 단순히 폭행 날짜로부터 역산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그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가중이 되긴 했는데 집행유예였어요, 결국. 왜 또 집행유예예요? 이게 파기환송까지. 파기환송되면서 사실은 재판이 오랫동안 끌어졌던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잘못된 부분 좀 바로 잡으면서 그래도 이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일단 문제되는 거는 아이들이 고통을 상당히 받았을 것이다. 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피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 말고는 다른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 제한 명령 등등만 내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2심에서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세상에 이것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네. 8년 동안 처자식을 진짜 세상에 무슨 목소리 잡고 표정 어둡다고 해가지고 막 이랬더니 뭐 자기 부인도 때리고. 네. 아니 솔직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가정에 충실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을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새아빠로도 때리고 진짜 아들도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굉장히 폭력 성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범법행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합니다. 또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재상고를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가 얼굴이 어둡고 목소리가 작은 건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만큼 아이가 뭔가 주눅들고 뭔가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때린다는 건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데도 본인이 일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족을 상대로 나는 이 법정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깨닫지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깨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 안 되지 않을까.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막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양형부당으로는 상고가 안 돼요. 이게 집유가 나왔기 때문에 사형 무기 이상이 되고 10년 이상이 돼야지 형이 부당하다는 걸로 대법원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제가 뭐 저 상고 이유서를 못 봤지만 자기가 아이에게 폭행했는 게 훈육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건 죄가 안 되는데 법원이 죄가 된다고 말했으니까 이게 심리미진이다, 판단 유탈이다, 이거 뭔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더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육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너 뭐하는 짓이야? 얼마 줄 건지 나 대답해. 그 아파트. 그냥 네 말대로 10년 세월인데 너 언제 다 먹겠다는 거 그거 좀 아니지 않냐? 2천만 원 청약 통장에 네가 딱 500 넣었더라. 나머진 다 내가 냈고. 거기에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까지 다 내 통장에서 나간 거 알고 있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집에서 너의 지분은 딱 7%란 얘기야. 거기에 직구로 사놓고 국내에서 샀다고 사기치고 뜯어간 내 돈까지 다 제하고 남는 금액 입금해줄게. 그러니까 하경아, 난 반반? 좋아하고 있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야, 그럼 너 지금 여기서 나 이렇게 보는 거 안 불편하니? 아, 너는 나 불편하니? 그럼 불편한 사람 있더나. 네가 가라고 실수 쟤네 바로 이 새끼야. 지금 보신 영상 JTBC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중 한 장면입니다.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남자의 외도로 파혼한 커플. 그러나 함께 모은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나누는 문제로 갈등이 커진 겁니다. 드라마 속 두 사람의 사연, 실제 법정 다툼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JTBC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속의 에피소드로 오늘 좀 별별 상담소 꾸며봤는데요. 자, 이게 만약 드라마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 법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이걸 좀 저희가 알아보겠다는 건데요. 아, 진짜
지난해 JTBC 드라마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아, 예.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성과급도 좀 못 받았는데, 어... 올해는 분위기 좋습니다. 예, 39하고. 요거 말고도 39도 재밌죠. 예. 특히나 이 기상청 사람들 지난번 회차가 시청률 9% 찍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봐야죠. 봐야죠. 9% 찍어야죠. 네.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겹쳐요. 봐야 돼요. 예? 네. 뭐라고요? 이 양반이 왜 드라마를 제가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 네, 저도 봤습니다. JTBC 드라마 보았습니다. 좋아합니다. 예. 오늘 박 변호사님은 출연료 넣어주지 마세요. 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볼게요. 그런데 진짜 이거 그냥 시청률도 시청률이고 넷플릭스 순위에서도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일단 파혼을 한 거예요. 네. 저 커플, 그러니까 윤박 씨하고 박민영 씨. 네. 예. 근데 무려 10년을 만났던 사이인데 아까 대화 잠깐 보셨지만 여자가 돈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내 커플이었잖아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남자는 대변인실 공보관이고 여자는 5급 행정관인데 실제로 직급도 좀 더 높아서 돈도 조금 더 많이 벌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간 연애 끝에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청약 통장에 돈을 같이 모았고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완벽한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반반을 했었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아까 보셨지만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배드씬. 예,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기가 그 두 사람이서 돈을 모아서 청약 통장으로 지금 딱 받았던 봤군요. 네. 그 아파트입니다. 신혼집에서 지금 저런 일을 벌이다가 세상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아이고, 다른 데도 아니면 저기서. 아이고, 참 이거 드라마인데도 욕 나오네요, 진짜. 소장님, 그런데 자, 일단 저 외도 현장을 목격을 하고 헤어졌어요. 네. 야, 남자도 염치는 있었는지 그 집에서 나갔는데 그 집을 처분해서 나눠 갖기로 합의까지는 했어요. 네. 근데 그 합의하는 과정이 아까 처음에 시작하니까 우리 승아님이 저 욕한다고 막 이러던데 완전 거기 사이다 장면이에요. 여태까지 그 남자가 너무 미안해하지도 않고 너무 답답해갖고서 막 고구마 먹는 것처럼 체하고 있다가 딱 저 장면 사이다인데 그 전까지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는 내가 미안하니까 위자료를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 집이 시세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거 공동명의로 한 거니까 5대5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내용 증명 보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내용 증명.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대5 이 청약 2천만 원 중에 네가 낸 거 500만 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금, 장군, 중도금 이런 거 다 내가 냈어. 그러니까 5대5가 아니고 결국 93대 7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박 변호사님, 나쁜 놈이에요, 남자가. 나쁘죠. 그쵸? 인정하시죠? 제가 그러니까 윤박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튼.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유사한 사례를 네. 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가든 요즘에 막 아파트값이 요즘은 좀 꺾였다지만 아무튼 팍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한가 봐요. 실제로 이건 사건 좀 다르긴 한데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파트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재산 분할 같은 걸 할 때는 이 반 정도는 통상 10년 정도 이 혼인을 하면 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 원래 이혼하면 요 금액만 주면 되는데 안 합니다. 받을 사람이. 계속 재판을 끌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반대편으로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은 빨리 지금 이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좀 가격이 안정이 됐는데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요.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의 아파트 지분 7%일까요? 아니면 주장하는 것처럼 50%일까요? 자, 일단은 이 7%라는 거는 거기다 묻어놓은 돈 액수만큼의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50%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남자가 이만큼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자, 박 변호사님.
이 법적 판단 참 남자가 나쁘다, 그죠? 아, 참 나쁜데 너무 나쁘고 그런데 법으로는 참 문제가 등기 기준으로 봅니다. 막 공동 명의로 했다 그러면 지분이 2분의 1씩 돼 있을 겁니다. 2분의 1씩 되면 자기가 들인 금액이 비록 7%밖에 안 되지만 지금 법적으로 자기가 소유권은 50%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나쁜데 50%는 남자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진짜요? 겁니다. 참 나빠요, 남자는. 그죠? 예. 법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니, 승현님도 그러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박 변호사님 의견을 100% 존중하지만 생각이 다른 게 또 뭐 틀린 건 아닌가. 만약에 제가 이 사건에 뭐 저는 변호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1차는 합격하셨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러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만약에 50대 50이라도 그 등기부라는 거는 사실상 공신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일정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소장님, 네. 이 얘기 듣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 안 되겠어. 다른 변호사님을 불러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른 변호사님 다시 들어요. 이건 50%를 절대 줄 수 없어요. 네, 그 뭐 이게 한 30%도 줄 수가 없어요. 투샷 잡았습니다. 네. 그런 말을 저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지금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신혼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주인공 여자한테 막 문자가 오는데 드레스 가봉 취소됐고 뭐 신혼여행 예약장 취소됐고 뭐 스냅사진 취소됐고 뭐 청첩장 마지막 확인 안 하셨고 막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멍하게 그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구두가 있는 거죠. 여자 구두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장면 영상 보시죠. 완전 신형 TV팝니다. 이 TV 얼마에 파실 건가요? 80. 헐, 구매가가 얼만데요? 248만 원에 샀고 사용한 지 석 달도 안 된 제품이에요. 어디서 샀는데요? 용산 전자상가. 에이, 사기네. 뭐라는 거야? 이보세요. 사기라뇨? 시리얼 넘어보니까 직구구만. 직구요? 그 TV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었냐? 기억 안 나? 나한테 절반 가져간 거? 내가? 그래, 내가 계좌이체했잖아. 124만 원. 사기를 칠 거면 뭘 좀 제대로 알고 치시죠. 깨진 색. 소장님, 제가 솔직히 저도 이걸 안 봐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제가 제일 시간이 많아요. 네. 제가 시간이 많아요. 네, 아까 맨 처음에 장면은 이제 그 남자가 외대할 때 장면이고 이제는 여자가 마음이 정리가 돼서 이 남자가 여자가 산 가전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내놔, 내 테레비. 그래갖고 TV. 그래갖고 그 TV를 받았는데 이 TV가 240 얼마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계산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네가 현금을 좀 줘. 현금으로 사면 더 싸다 했고 이 여자가 124만 원인가를 보내. 그러니까 이게 TV가 240 얼마를 주고 산 줄 알고 이제 화가 나서 저렇게 사진을 착착 찍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려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TV, 몇 달 안 쓴 그냥 전시만 해준 TV 사세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원래는 240만 원인데 뭐 80 몇만 원에 판다 그랬나? 되게 싸게 팝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멘트가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쳐라. 이거 직구로 사면 훨씬 싼 건데 무슨 240만 원 주고 샀다는 거냐? 이런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반반 결혼이라고 비용의 절반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여자한테 요구한 비용, 실제 구매 비용 이게 달랐다는 거잖아요. 참 나쁘네요, 그죠? 자, 그래도 50대 50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법이고요. 소유권을 그렇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저도 승전 의원 말처럼 다른 어떤 손해배상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그 소유권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타인한테 거짓말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익을 얻었을 때 이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딴 데 써버렸으면 횡령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굳이 하면 고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기죄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짓말해서 받아갔던 돈들 뭐 불법행위나 뭐 부당이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 의원님. 예, 약혼했기 때문에 약혼을 해서 파혼을 하면 제가 머리가 나빠져서 외우지는 못한 806조 정도 될 거예요, 민법에. 그 보면 약혼에 대한 파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제가 판사라면 그 50대 50의 등기라면 나머지 43% 위자료로 다 이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위자료 판단은 판사의 직권 판단이니까 저 같으면 그런 방법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동물이 주인공인 글로벌 픽 첫 번째, 프랑스 가보시죠. 어우. 아, 스키장인가 봐요. 알프스의 한 스키장입니다. 한 남성이 스노보드를 타고 있는데요. 셀카봉을 들고 스노보드 타는 모습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 곰이에요, 곰. 네, 야생곰이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우거진 숲에서 지금 갑자기 나타나더니 남성을 따라서 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스노보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추격은 일단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아저씨 진짜 알고 있는 거예요? 곰이 쫓아오는 거? 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 브라질 출신의 유명 DJ 알록 씨라고 하는데요. 스노보드를 탈 당시 보호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곰이 쫓아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다 여행을 마친 뒤에 영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곰이 쫓아오는 모습을 나중에야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영상을 계속 돌려봤는데 끔찍하다. 곰이 쫓아오는 걸 알았다면 당황해서 큰일 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픽 브라질로 이어갑니다. 네, 뭔가가 커튼 위를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어 올라가 보는데요. 뭐지? 쥐예요? 그런 것 같아요. 커튼 재질이 미끄러워서 지금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햄스터입니다. 근데 왜 저러고 있어요, 쟤? 좀 어쩌다 저기까지 가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탈출을 하려는 게 아닐까요? 커튼 주름 사이에 자리를 잡고서 거침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뻗어서 커튼 위를 올라가는 모습이 스파이더맨 같습니다.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알레프라는 남성은 그의 햄스터가 커튼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웃었다면서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햄스터가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 중국 어느 도로입니다. 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곤두박질 치죠. 차가 도로 아래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도랑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하, 참 이곳에 사고 난 차량은 저 차가 달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곳에서 흰색 자동차가 또 달려오다가 도랑으로 떨어졌고요. 같은 날 또 사고 차량이 수습도 안 되는데 또 검은색 SUV 요거는 도랑을 빠지다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가까스로 살았어요. 멈춰선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름 후에입니다. 보름 후에 또 다른 SUV 차량이 또 도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같은 곳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차들이 커브길을 돌고 난 뒤에 그대로 도로 아래 떨어집니다. 길이 어두워서 운전자들이 이 도로 아래 도랑이 있다는 것을 아마 미처 못 본 듯합니다. 현재 경찰이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데 25일 동안 7대의 자동차가 같은 도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정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저걸 계속 놔두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페루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바다. 페루 리마입니다. 리마의 어느 해변인데요. 하늘 위에 떠 있는 패러글라이딩이 점점 아래로 떨어지느니 바다 속에 붕덩 빠지고 맙니다. 좀 이상하죠? 바다에 빠진 패러글라이딩 옆에 뭔가 또 있어요. 알고 보니까 조금 전 또 다른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서 바다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두 개요. 앞쪽에 있는 빨간색 날개가 첫 번째 바다에 빠진 패러글라이딩이고요. 뒤에 보이는 파란색 날개가 두 번째 바다에 빠진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첫 번째 패러글라이딩은 운항 도중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두 번째 바다에 빠진 패러글라이더는 먼저 바다에 빠졌던 이들을 구조하러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나저나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구해야죠. 사고 이후에 경찰하고 응급구조대가 도착을 했고요.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4명의 패러글라이더 모두를 구조했다고 하는데 이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Sí, había un parapentes en el agua, ¿no? Llegué, visualicé y miré que una de las personas que estaba dentro en el parapente hacía las muecas así con la mano, ¿no? Y para mí era que se estaba ahogando. Inmediatamente no lo pensé ni 2 veces, me desvestí, me saqué el chaleco, toda la ropa, las botas, todo, e ingresé al mar para poder auxiliar a la señorita, ¿no? 네, 이들 중에 여성 1명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병원에서 모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자, 5번째 픽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오. 네, 시골 철길입니다. 뭔가가 달리고 있는데요. 기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2 남성이 책상처럼 생긴 뭔가를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보드가 실려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이 마을의 이동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 네, 책도 실려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프로젝트를 준비한 건 이 지역의 교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이동 도서관을 밀고 다니면서 철길 주변에 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Ng Padyak Pabasa ay una maturuan yung mga struggling readers sa komunidad na ito. Pangalawa ay maturuan, bumilang at mag-solve ng addition, subtraction, yung mga non-numeric learners dito sa Barangay Rizal. 네, 교사들 대부분이 어릴 적에 가난한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려웠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고 하는데 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오. 네, 한 남성과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막아 세웁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죠? 왜 저러죠? 갑자기 경찰이 저쪽에 오토바이를 대라 이렇게 시킵니다. 도로 밖으로 나와서 오토바이를 주차한 남성, 헬멧을 벗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가 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뭐가요? 작은 비닐봉지 안에 흰색 가루가 있는 거 보니 마약? 아무래도 마약 같아요. 이걸 본 경찰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남성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경찰이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남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어서 경찰에 체포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에게 뭐라고 쏘아붙이지만 여성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울먹입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여성. 네, 예. 울먹이고 귀도 막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은 것 그러겠죠,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뭔가 꺼냅니다. 하하, 이거 또 선수 나셨네 또. 아, 진짜. 뭐야 이거? 예. 맞습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찰이 여성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자 앞으로 한 발짝 가는 여성. 놀랍게도 여성 눈앞에 펼쳐진 건 색색의 풍선과 함께 나와 결혼해 줄래라는 안 할란데 결혼. 모든 게 이제 프로포즈 이벤트였던 건데요. 네, 깜짝 이벤트에 놀란 여성 울고 맙니다. 그죠. 이거 누구 짓거리예요? 누구 아니, 짓이에요? 남자 생각이죠.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 아이디어라고 하나요? 남편 구속되길 바라나 마약생이.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깜짝 프로포즈를 위해서 경찰에게 직접 허락을 구했고 아유, 네, 너무 경찰 측도 좋으신가 저걸 보다. 허용했다고 하네요. 네. 아이고. 이벤트에 참여한 여성의 사촌은 신부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경찰로 변장해야 했는데 매우 놀란 상태라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남자친구의 청혼을 수락했다고 하고 내년에 결혼한답니다. 소장님 만약에 저기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범죄가 네,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이 돼서 보니까 저렇게 좀 너무 튀는 남자랑 결혼하면 피곤한데. 잠깐만. 백민경 기자 원샷 좀 잠깐 잡아주세요. 왜요? 지금 이거 하고 울었어 지금. 아니에요. 지금 눈물 나고 있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울 일이야? 이게 울래? 이게 울 일이야 이게? 나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아닙니다. 울랄라. 남자가 예. 저렇게 하면 저 때릴 것 같습니다. 진짜? 자, 후다닥 사연도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사연 2분입니다. 먼저 사진 보여주시죠. 자, 조복수님, 친정아빠가 교통사고 후 저희 집에서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회복 중이세요.
우리 아빠도 6시 내 고향에서 사건반장으로 갈아타셨어요. 사건반장 최고. 자, 두 번째 남익현님. 저도 내 고향 버리고 사건반장 사수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대박나세요. 아, 우리 남 선생님은 현직 소방관이시라는데 진짜 빨리빨리 전향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십시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글자도 흐리고 요점도 흐리고 퇴근도 흐릿한 당신 혹시 난시? 의심하자 난시 아키보와 상의하세요. 자, 정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이어지는 뉴스룸 또 대선 후보 이 정치 분야 TV 토론까지 쭉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주말, 안전한 주말 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